갑상선결절이란 무엇인가요? 갑상선은 목의 아래쪽 가운데쯤 있는 내분비 기관인데요. 거기에 뭔가 혹이 생기면 그걸 갑상선 결절이라고 합니다. 그 혹은 만져서 뭔가 느끼게 될 수도 있는데 만져서의 기준은 아니고 영상학적으로 그러니까 주로 초음파를 통해서 검사해서 혹이 보이는 경우 갑상선 결절이라고 하고요. 갑상선 결절이 왜 생기는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갑상선결절이 있다면 어느 과로 가야 하나요? 보통 갑상선 결절은 건강검진 할 때 초음파를 하면서 발견됩니다. 혈액 검사에서는 갑상선 결절 유무를 알 수는 없고요. 갑상선 암을 검사하는 전문 과목은 뭐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이비인후과도 많이 하고 있고 내분비내과, 외과, 영상의학과 주로 이런 전문 과목들에서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 이비인후과 선생님들이 전부 갑상선 검사를 하지는 않고요. 또 영상의학과 선생님도 전부 갑상선 검사를 하지는 않아서 갑상선암 검사를 한다고 표방하는 전문 과목 병원을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모양이 좋지 않다. 무슨 뜻인가요? 모양이 좋다 나쁘다는 것은 갑상선 암일 가능성을 말하는 거긴 한데 갑상선 암 중에 유두암이라는 갑상선 암의 어떤 위험성, 가능성을 평가하는 겁니다. 갑상선 암이 크게 4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제일 흔한 거 우리나라에서는 약 95% 정도가 유두암인데 유두암이 특징적으로 모양 변화가 생깁니다. 두 번째 흔한 여포암은 모양이 멀쩡한데 암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다른 수질암이나 미분암은 워낙 드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먼저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결절의 모양이 안 좋다. 그러면 유두암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갑상선결절이 암으로 의심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갑상선 결절이 발견되면 갑상선암을 전문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병원에서 추가적인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확인하는 것이 갑상선 결절의 모양이 나쁜지, 갑상선암이 유두암일 확률이 얼마나 높은지를 평가하는 것인데 결절이 물혹이 아니라 덩어리 혹이면서 초음파상 색깔이 좀 더 짙은 회색이고 경계가 좀 뾰족뾰족하게 생겼거나 아니면 미세석회화라고 그래서 하얀 점 같은 것들이 보이면 유두암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암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그런 결절이 있는 분들은 암의 전이를 생각해서 림프절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됩니다. 림프절은 갑상선 바로 주변에 있는 중심경부 림프절이라고 하는 부위하고요. 목의 측면에 측경부 림프절이라고 부르는데 림프절 평가를 하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결절의 암일 확률이 높다 낮다 암일 가능성이 높으면 전이가 의심되는 게 있다 없다 그런 판단을 하고 그 다음 단계에 검사를 할지 말지를 정하게 됩니다. 결절의 크기가 매우 작으면 암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더라도 전이 여부가 없다고 판단됐을 때는 추가 검사를 하지 않고 지켜보는 것을 일반적으로 권합니다. 예를 들어서 결절의 크기가 4mm, 5mm, 5mm 이내일 때는 암이 많이 의심되더라도 전이가 의심되지 않으면 검사 없이 관찰하는 것을 여러 나라의 학회 가이드라인에서 권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두암 의심이고 크기가 1cm 이상일 때는 검사를 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현재는 원칙이고요. 1cm가 안 되는 그러니까 5mm에서 1cm 사이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수술적인 치료를 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을 하고 수술적인 치료를 하기로 판단하면 이제 추가적으로 세침 흡인 세포 검사라는 검사를 해서 수술 여부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세침 흡인 검사란 무엇인가요? 세침 흡인 세포 검사는 갑상선에 결절이 있을 때 가는 바늘 주사기를 가지고 초음파를 보면서 결절에 주사바를 찌르고 그 주사기에 음압을 걸고 이렇게 움직이면 결절의 세포가 떨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미세하게 떨어져 나오는 세포를 채취해서 특별한 과정을 거쳐서 세포 검사라는 검사로 암 확률을 평가하게 됩니다. 비슷한 검사로 총생검이라고 있는데 이제 다른 말로 중심생검이라고도 합니다. 좀 굵은 바늘을 통해서 조직을 잘라내서 암 위험성을 평가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세포 검사는 병리과 의사가 세포 모양을 보고
이게 암일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평가하고 이제 리포트하게 되는데요. 예전에는 병리과 의사들마다 보는 소견이 다 달랐습니다. 다 달랐는데 미국에서 이제 병리과 의사들이 모여서 이 결과 리포트를 카테고리로 하자. 카테고리를 우리말로 하면 범주라고 하는 것이 좋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얼마 전부터 몇 년 전부터 단계라는 표현을 많은 분들이 써서 1단계부터 6단계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요. 범주로 저는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범주 6범주를 나눠서 암일 확률을 평가하는 겁니다. 범주 6은 유두암일 가능성이 약 97%에서 99% 이렇게 되는 것을 범주 6, 카테고리 6이라고 하고요. 유두암일 확률이 한 80% 전후 되는 것을 카테고리 범주 5라고 하고요. 범주 4는 유도암이 아니라 여포암일 확률이 있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보면 범주 4일 경우에는 여포암이 최종 진단될 확률이 약 30%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범주 3은 비정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경우는 유도암 또는 여포암이 나올 확률이 약 20에서 30% 정도. 범주 2는 양성이라고 부르고 암일 가능성이 매우 낮다. 대략 5% 미만이다. 그런 표현이고요. 범주 1은 검사가 제대로 안 돼서 평가할 수 없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평가가 제대로 안 됐으니까 암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재검이 필요하거나 판단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갑상선결절이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무엇인가요? 1cm 이내, 2cm 이내 정도 비교적 작은 크기의 갑상선결절은 특별한 증상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크기가 크면 보통 밖에서 이제 보이는 미용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한 4cm 이렇게 굉장히 커지면 침상킬 때 걸리는 느낌, 이물감, 압박감 그런 걸 불편해서 오시는 분도 있긴 한데 6cm, 7cm 되어도 굉장히 천천히 자라면 적응을 해서 특별히 불편한 걸 못 느끼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갑상선암이 얌전하긴 하지만 갑상선암 중에 좀 성질이 조금 안 좋으면 주변 침범을 할 수 있거든요. 주변 침범을 하게 되면 제일 가까이 있는 중요한 구조물 중에 하나가 성대신경입니다. 우리 성대를 열고 닫게 움직이게 해주는 신경이 있는데 성대신경을 침범해서 성대마비가 생기면 목소리의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소리의 변화가 생겼다고 해서 갑상선암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좀 지나친 거고 목소리 변화가 생기는 경우는 감기 때도 변할 수 있고 목소리 많이 써서 결절 같은 게 생겨도 그럴 수 있고 그래서 목소리가 변화가 생기면 이비인후과에서 후두 내시경을 보고 상태를 확인을 합니다. 근데 성대마비가 있다. 그러면 여자분들은 갑상선암일 확률이 매우 높고요. 남자분들은 폐암일 확률이 높습니다. 성대신경이 머리에서 나와서 목을 지나서 가슴까지 왔다가 다시 갑상선 안쪽으로 지나서 후두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경로에 어딘가에 암이 생기면 목소리의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갑상선결절 추적 검사 주기는 1cm가 안 되는데 암일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는 수술을 당장 계약해야 되는 그런 정도의 나쁜 소견이 없을 때는 암이 많이 의심되더라도 지켜보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보통 6개월 간격으로 지켜보고요. 2, 3년 지났는데 큰 변화가 없으면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지켜보는 것을 이제 가이드라인에서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일 확률이 하나도 없다. 예를 들어서 단순 물혹인 경우들이 있거든요. 완전히 물만 차 있는 물혹은 사실 지켜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4년 후에 한번 다시 검사하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고 암일 가능성이 낮다, 중간 정도다, 높다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1년 정도 혹은 1, 2년 후에 검사를 다시 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큰 갑상선결절 수술 받아야 하나요? 양성인 경우에 수술을 하기도 하고 요즘은 이제 비수술적으로 고주파 열치료술이라든가 알코올 경화술 같은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치료 중에서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는 굉장히 크기가 클 때입니다. 특히 말씀드린 대로 4cm가 넘으면 암일 확률이 좀 높다는 논문도 있고 그래서 작년에 그 대한갑상선학회 가이드라인에서는 증상이 있는 4cm 이상의 양성결절 또는 암 의심이 있는 양성결절인 경우에 수술을 하는 걸 권하고 있고요. 4cm가 안 되고
보통 한 2cm에서 4cm 사이 정도의 결절에 대해서는 고주파 열치료술이라는 치료를 하면 정상 갑상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결절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결절이 물혹이다, 그런 경우에는 알코올 경화술이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갑상선 결절이 없는데 갑상선이 붓는다면 어떤 경우인가요? 갑상선 결절이 없이 갑상선이 부어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특히 하시모토 갑상선염이라고 있는데요. 흔하게 있습니다. 염증이 생기면 갑상선이 이렇게 붓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갑상선이 커질 수 있고요. 그 하시모토 갑상선염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고요. 반대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원인인 그레이브스시 병이라는 염증도 있는데, 그 경우에도 갑상선이 점점 커집니다. 하지만 그런 질환이 없이도 요오드가 부족하면 갑상선이 또 커져서 유럽의 내륙 지역의 어떤 국가들은 갑상선이 굉장히 커져 있는 분들을 많이 또 관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갑상선염은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자가면역 질환은 내 몸의 면역체계가 매우 예민해서 내 몸의 정상적인 세포, 단백질 구조에 대해서 면역 반응,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고요. 근데 현재까지 그 자가면역 질환은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시모토 갑상선염도 그렇고 그레이브스 병도 그렇고 치료를 하긴 하지만 근본 치료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시모토 갑상선염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염이 오래되면 갑상선 기능이 떨어져서 호르몬이 부족하게 되는데, 그것을 먹어서 보충해 주는 겁니다. 갑상선 호르몬제를 먹어서 보충하고 있고요. 그레이브스 병은 항진증이어서 갑상선 기능을 억제해 주는 그런 약을 사용하게 됩니다. 갑상선암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갑상선암의 원인은 현재 밝혀져 있지 않은데, 유일하게 확실하게 인정받는 원인은 어릴 때 목에 갑상선 부위에 방사선을 쬐면 갑상선암이 매우 흔하게 생길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는 별로 알려져 있지 않은데, 제가 예전에 직업과 관련된 갑상선암에 대해서 소송이 붙어서 제가 감정 판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논문을 많이 서치해 봤었는데, 여러 직업군 중에 하나의 직업군에서 의미 있게 차이가 있다고 한 게 있었는데, 지붕이 있는 신발 공장에서 일하는 여직원은 직업적으로 갑상선암이 더 많다. 그때 소송이 아마도 항공 승무원 비행기를 타면 방사선을 많이 쬐게 되니까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소송이었는데, 현재까지 논문에서는 그 증명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요오드 섭취와 갑상선암 발병 관계가 있나요? 요오드와 갑상선암 발병과의 관계는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요오드 섭취가 많으면 갑상선암 중에 유두암 확률이 높아진다, 그런 논문은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갑상선암 중에 유두암 비율이 미국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영향을 주긴 하는데, 요오드 섭취 많이 해도 갑상선암 안 걸리는 그런 사람이 훨씬 많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갑상선암인데도 수술받지 않고 지켜봐도 되나요? 병이 굉장히 심한 상태인 그런 경우에는 의사들 사이에 생각의 차이가 별로 없는데, 심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차이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2015년에 미국 갑상선학회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왔었는데, 그 전에 나왔던 가이드라인이랑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달라진 이유는 일본에서 30년 넘게 갑상선암을 수술하지 않고 지켜본 환자들에 대한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고, 일본에서 지켜본 연구에 의하면 1cm가 안 되는 작은 갑상선암은 평균 10년 이상 지켜봤을 때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기가 작은 갑상선암은 지켜볼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많이 이제 보편화되기 시작했던 게 2015년 정도였고요. 2016년에 대한갑상선학회 가이드라인에서도 거의 똑같은 내용으로 1cm가 안 되는 작은 갑상선암을 지켜볼 수 있다. 물론 그 작은 갑상선암이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급하게 수술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전이가 없는 작은 갑상선암은 지켜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제 가이드라인이 바뀌었다고 해도 의사 선생님들이 생각이 다 한꺼번에
갑자기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좀 적극적으로 치료를 권하는 교수님들도 있고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좀 더 지켜보는 쪽을 선호하는 그런 교수님들도 있습니다. 저희 병원이 좀 지켜보는 것이 좀 유명한데 한 달쯤 전에 대한 내분비외과학회에서 작은 갑상선암을 지켜보는 것에 대해서 패널 토의가 있었는데요. 저희 원장님 중에 한 분이 패널로 초대되어서 갔습니다. 한 6개 병원에 대학병원과 2차 병원 저희 의원급에서 이제 같이 모여서 토의를 했는데 저희만큼 적극적으로 지켜보는 것을 권하는 병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생각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갑상선암의 적극적 관찰이란 무엇인가요? 네, 적극적 관찰이라고 하는 것은 갑상선암을 진단받았지만 전이가 없는 1cm보다 작은 갑상선암인 경우에 바로 수술하지 않고 지켜보다가 수술 시기를 정할 수 있는 그런 치료 방침을 말합니다. 그래서 수술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니고요. 물론 오랫동안 10년 이상 지켜봤는데 적극 관찰을 했지만 크기 변화가 없고 전이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술하지 않고 그냥 평생 지켜볼 수 있는 분들도 물론 있고요. 지켜보는 중에 크기가 어느 정도 이상 커지거나 전이가 발견된 경우에는 다시 서둘러서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초기에 치료하지 않아서 예후가 나빠지는 건 아닐까요? 지켜보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은 빨리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진행했을 때 수술하는 것보다 합병증도 줄이고 좋으니까 일찍 수술하자고 권하긴 합니다. 근데 전체 환자를 봤을 때는 수술하지 않고 적극 관찰했을 때 수술을 안 하고도 계속 잘 지내시는 분들을 다 포함하면 전체적인 수술 합병증은 오히려 더 적을 수 있습니다. 물론 지켜보다가 진행을 해서 전이가 없던 사람이 전이가 발견되면 원래는 갑상선을 반만 떼도 되는 상태였는데 갑상선을 전체를 떼고 림프절도 떼고 요드 치료까지 해야 되니까 수술 자체도 커지고 합병증의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근데 그렇게 진행하는 경우가 비교적 드뭅니다. 많은 지켜본 연구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2014년도에 발표된 일본 연구에 하면 나이로 그 그룹을 나눴습니다. 40세, 60세를 기준으로 40세보다 젊은 층 그리고 중간 나이 60세 이상 세 그룹을 나눴을 때 10년 동안 지켜봤을 때 전이가 없던 사람이 전이가 생기는 경우가 40세 이하는 16%였고요. 40에서 60세 중간 그룹은 5%, 6% 정도 되었고 60세 이상은 0.5%였습니다. 60세 이상 나이 드신 분들은 크기가 작고 전이가 없는 암을 적극 관찰했을 때 문제가 없이 평생 살게 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젊은 층은 16%에서 전이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적극 관찰했을 때는 수술 범위가 커질 확률이 높은 거죠. 적극적 관찰을 할 때도 이런 나이와 갑상선암의 위치 이런 거 다 고려해서 하게 됩니다. 갑상선암 빨리 수술받아야 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크기가 1cm보다 작은 것을 작은 갑상선암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경우에 수술해야 되는 경우는 제일 확실한 것은 전이가 발견된 경우입니다. 여포암은 1cm 작을 때는 진단도 안 되고 전이가 잘 생기지 않지만 유두암은 크기가 매우 작아도 얼마 전에 수술하신 분은 크기가 3mm였는데 전이는 2cm 이렇게 크기가 굉장히 큰 전이가 생긴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이가 있을 땐 수술하셔야 되고요. 근데 전이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1cm보다 작은 데 수술을 권하게 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위치하고 관련이 많습니다. 갑상선 결절의 위치가 기도에 붙어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만약에 암이 진행한 경우에는 수술을 크게 해야 되거든요. 기도를 잘라내는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기도에 붙어 있는 경우 그리고 갑상선 안쪽 몸의 안쪽으로 붙어 있으면 쪽에 성대신경이 지나갑니다. 성대신경이 지나가는 부위에 가까이 암이 있으면 성대신경 마비를 일으키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그런 위치에 있는 경우 갑상선이 이렇게 모양이 이제 있는데 위쪽 끝에 있는 경우에는 측경부로 전이를 좀 일찍 합니다. 크기가 작아도 전이를 잘 하기 때문에 그 위치에 있을 때는 1cm보다 작은 경우에도 수술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지켜본 연구에 하면 40세 이하에서는 1cm가 안 되고 지켜봤을 때 10년 지났을 때 16% 정도 전이가 발견된다는 리포트가 있기 때문에 젊은 층일 때는
수술을 좀 권하는 편이고요. 특히 소아 갑상선암은 크기와 관계없이 진단되면 바로 수술을 해야 됩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더 빨리 진행하고요. 소아라고 하면 19세 이하를 얘기하는데 요즘 90까지 사는 동안에 그게 문제가 안 생길 확률이 없다고 보는 거죠. 갑상선암 치료의 예후를 결정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암에서 예후라고 하는 것은 사망할 위험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통 얘기하게 되는데, 갑상선암이 예후가 되게 좋다고 하지만 1년에 300~400명의 환자는 갑상선암으로 돌아가시고 있고, 그 중요한 경로는 폐전이가 되겠습니다. 폐전이 말고 다른 원격 전이들도 위험하긴 하지만 폐전이가 가장 위험한 예후를 결정하는 인자인데, 폐전이가 많이 생기는 암이 갑상선암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암의 크기가 4cm 이상일 때, 그럴 때 폐전이 위험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림프절 전이가 개수도 많고 광범위할 때, 크기가 클 때, 그럴 때 폐전이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갑상선암이 전이하지 않았더라도 갑상선 바로 주변 조직을 침범을 광범위하게 한 경우, 예를 들어서 갑상선 주변에 있는 후두, 기관, 식도, 성대신경, 그런 것을 침범한 경우에는 폐전이가 생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갑상선 여포암 같은 경우에는 림프절 전이를 하지 않고 원격 전이, 폐전이를 할 수 있는데, 어떤 여포암이 좀 더 그런지를 연구해 보니까 여포암 중에서 혈관 침범이 많은 경우, 혈관 침범이 많은 경우에 폐전이가 더 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한 연구들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나온 WHO에서 병리 기준으로 진단명이 새로 생긴 것이 있는데, 고등급 갑상선암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갑상선암이 세포 분열을 많이 해가지고 세포 분열하는 세포들이 많이 보이거나 세포 분열을 많이 해서 빨리 자라게 되면 괴사 조직이 생기는데, 그런 경우에 고등급 갑상선암이라고 부르는데, 갑상선암 유두암과 여포암이 오래되면 분화가 나빠집니다. 분화가 나빠지면 저분화암, 미분화암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경우도 예후가 나쁘고요. 어떤 갑상선암이 예후가 좋지 않은지에 대한 유전자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예전에부터 많이 알려졌던 것은 비라프라는 유전자의 돌연변이인데, 비라프 유전자의 돌연변이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클 때, 보통 2cm 이상일 때 예후가 안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TRT 프로모터라고 해서 터트 프로모터 돌연변이가 있으면 10년, 20년 지나서 폐전이로 재발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유전자 검사들도 요즘은 보편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갑상선 유두암이란 무엇인가요? 갑상선암 중에 유두암은 세포가 배열된 모양이 이렇게 뾰족뾰족해서 유두 모양, 젖꼭지 모양 이런 표현이고요. 유두암이 우리나라 갑상선암 중에 가장 흔합니다. 약 90에서 95% 정도는 유두암입니다. 그래서 초음파 모양이 안 좋고 암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유두암을 생각을 보통 하시게 되고요. 유두암이 일반적인 갑상선암이 예후가 좋다고 할 때 그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예후가 좋은 갑상선암이고, 특징은 암은 전이를 하게 되는데 유두암은 림프절을 타고 전이를 합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퍼져나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갑상선 주변 또는 목의 옆에 부위의 임파선 전이를 거치고 그 다음 단계로 더 진행하면 원격 전이, 폐전이, 이런 전이를 일으키는 그런 성질이 있어서 예후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갑상선 여포암이란 무엇인가요? 예, 여포암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흔하다고 하는데, 세포 모양이 정상 갑상선 세포랑 비슷하게 생겨서 진단하기가 어려운 암입니다. 특징은 유두암과 달리 림프절 전이를 잘 하지 않습니다. 절대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굉장히 드뭅니다. 드물고 주로 혈관을 타고 전이를 합니다. 혈관은 림프절 전이와 달리 막히는 부위가 없기 때문에 혈관으로 암세포가 들어가게 되면 바로 원격 전이를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여포암은 폐전이로 재발이 발견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흔합니다. 혈관 전이가 더 무섭기 때문에 여포암은 한 5년 전만 해도 모든 환자들이 진단위한 수술을 하고요. 진단이 되면 모두 이오드 치료라는 보조 치료를 했었습니다. 근데 연구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원격 전이가 모든 환자에서 일어나지 않고, 원격 전이가 발견된 이후에 이오드 치료를 해도
예후가 좋은 분들이 많아서 현재는 진단 목적의 수술을 하고요. 진단된 분 중에서 혈관 침범이 뚜렷하게 있을 때 혈관 침범이 4개 이상 발견된 경우에 그러면 분명히 혈관을 타고 암세포가 어디 딴 데로 갔을 확률이 높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유전자 검사를 해서 TERT 프로모터 돌연 변이가 있는 경우에는 요오드 치료를 권하고 있습니다. 갑상선 미분화암이란 무엇인가요? 네, 미분화를 설명하기 전에 분화 갑상선암을 먼저 이제 설명드려야 되는데, 분화라고 하는 것은 암의 모양이 원래 기원된 세포와 매우 비슷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유두암과 여포암은 분화 갑상선암에 속하고요. 분화 갑상선암이기 때문에 세포 모양이 정상 갑상선 세포와 비슷한 면이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분화 갑상선암이 오래되면 성질이 나빠져서 분화, 그 모양이 나빠질 수 있거든요. 그게 극단적으로 나빠진 것이 미분화암이고요. 중간 단계로 저분화암이라고 부르는 카테고리도 있습니다. 그 변화를 역형성 변화라고 불러서 미분암을 갑상선 역형성 암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미분암은 예후가 매우 안 좋습니다. 그래서 매우 좋지 않은 암이기 때문에, 그래서 갑상선 암이 크기가 크고 좀 진행한 상태인 분들이 암을 수술하지 않고 방치하면 그렇게 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좀 진행한 갑상선 암은 수술을 서둘러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분암은 진단받으면 바로 수술하는 것이 좋긴 한데 많이 진행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암이 이 경동맥, 머리로 가는 큰 동맥을 감싸고 있다든지 척추뼈에 들러붙어 있든지, 그러면 수술로 우리가 완벽하게 제거를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암이 좀 남게 되면 결국은 그 수술한 효과가 전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상 진행을 해서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로 진단되는 경우가 많고, 그 경우에는 수술을 바로 하는 것이 불가능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한테 대해서 치료 방법이 전혀 없다가, 물론 이제 방사선 치료라는 것을 이용해서 수술하지 않고 방사선을 쬐는 치료를 하긴 하는데 효과가 그렇게 아주 좋지는 않아서 진행을 지연시키는 정도 이외에는 그닥 효과가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요즘 분자 표적 치료라는 암 치료 그 약제들이 많이 이제 개발되었는데, 그 미분암이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비라프 돌연 변이가 있더라. 그러면 분자 표적 치료제 2가지를 써서 크기를 줄일 수 있는 연구를 했더니 효과가 굉장히 좋은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분암 중에서 수술이 가능한 경우에는 빨리 수술을 하고 추가적으로 방사선 치료를 보통 하고 있고요.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중에 비라프 돌연 변이가 있으면 분자 표적 치료제를 해서 효과가 좋은 분들은 크기를 줄여서 수술을 하면 어느 정도 이제 치료 완치 가능성이 생기는 거고, 그런 돌연 변이가 없으면 방사선 치료만으로 좀 지연시키는 정도, 그런 치료를 선택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갑상선 수질암이란 무엇인가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분화 갑상선암, 미분화 갑상선암들은 갑상선 세포라고 하면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세포인데, 그 세포에서 변질이 돼서 암이 생기는 그런 암이고요. 수질암이라고 하는 것은 갑상선 내에 있긴 하지만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세포가 아닌 전혀 다른 세포가 암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상선암에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다른 암과 성질이 좀 다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다행히 좀 드문 암인데 예후가 좀 좋지 않습니다. 수술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벗어난 정도로 진행을 하면 예후가 매우 안 좋은 그런 암이 되겠습니다. 갑상선암 과잉진료와 과잉치료라는 우려가 있던데요. 갑상선암이 2000년쯤부터 굉장히 많이 늘어가지고 급격하게 늘다 보니 2014년에 일부 의사분들이 모여서 갑상선암 과잉 진단이다, 진단을 하지 말자는 그런 캠페인 같은 것을 하셨죠. 그래서 2014년부터 급격하게 줄었다가 다시 조금씩 늘어서 현재 3만 명, 1년에 3만 명 정도 진단되는 정도까지 다시 좀 늘었습니다. 갑상선암 별거 아니라고 해서 진단도 안 하고 치료도 거부하시는 분이 실제로 있는데, 쉽게 치료할 수 있어서 예후가 매우 좋아서 사실 치료를 너무 적극적으로 할 필요 없다고 할 수는 있지만 치료를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죠. 갑상선 전절제와 부분절제 어떻게 결정하나요? 만약에 갑상선암이 갑상선 양쪽에
우엽, 좌엽에 모두 있으면 당연히 갑상선을 다 떼는 전절제를 하게 될 텐데 오른쪽에만 있다. 그럼 우엽에만 있을 때 우엽만 절제하는 것을 옆절제 또는 반절제라고 부르고요. 갑상선암이 한쪽 옆에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갑상선을 다 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상선 수술 후에 다른 보조 치료는 요오드 치료인데요. 요오드 치료라는 것을 하려고 하면 갑상선을 모두 없애야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전절제를 하게 되는데 갑상선암이 전이가 확실하게 있을 때 그런 때 전절제를 선택하게 됩니다. 반절제 시 재발의 위험은 없을까요? 갑상선 암이 한쪽에만 있을 때 갑상선을 전부 절제하게 되면 요오드 치료라는 보조 치료를 통해서 재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데 멀쩡한 갑상선도 제거하는 것은 이 환자분이 갑상선암 재발 위험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치료를 하는 것이고요. 반절제, 옆절제를 하는 분들은 암이 지금 당장에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재발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반절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절제를 한다고 해서 재발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재발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반절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갑상선 전절제 후 호르몬제를 먹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갑상선은 갑상선 호르몬이라는 호르몬을 만들어서 분비하는 내분비 기관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의 체온 유지라든가 어떤 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이고요. 그게 부족한 채로 지내게 되면 일단 몸의 활력도 떨어지고 몸이 붓고 체중 증가하고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공급이 안 되면 혼수 상태에도 빠질 수 있다고 알려져 있긴 합니다. 그래서 갑상선을 전부 절제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호르몬을 만드는 기관이 완전히 없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호르몬을 먹어서 보충해야 되고요. 갑상선 호르몬제라는 약을 먹게 됩니다. 반절제한 경우에는 갑상선이 절반이 없어지고 절반이 남는데 남아있는 절반이 몸에 호르몬이 좀 부족한 것을 인식해서 일을 2배만큼 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서 호르몬이 정상 범위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반절제 이후에 갑상선 호르몬을 먹지 않아도 호르몬 수치가 정상이 될 확률이 약 80에서 85%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반절제 이후에 약을 안 먹어도 되는데 반대로 한 15에서 20% 정도 환자는 수술하고 한 2-4달 지나서부터 호르몬이 부족한 것을 알게 되고 혈액 검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검사상 호르몬이 부족하면 먹어서 보충해야 됩니다. 이 갑상선 호르몬은 좀 특이한 약이어서 다른 약이나 음식이랑 먹으면 흡수가 잘 안 됩니다. 호르몬의 부작용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드물게 그 약에 이제 색깔이 좀 있어서 색소에 알러지가 있는 분들이 있는 거 말고는 부작용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많이 먹게 되면 물론 항진증이 생겨서 불편한 게 생길 수는 있겠죠. 복용하는 방법은 다른 약이나 음식이랑 같이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공복에 먹어야 되는데 공복은 일반적으로 서너 시간 정도 아무것도 안 먹은 상태를 얘기하고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 가장 편안한 공복 시간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약을 물과 함께 먹고 최소 30분에서 1시간, 보통 1시간이 원칙인데 그 시간 동안 물 외에 다른 음식이나 약이나 이런 것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이제 아침 공복에 유산균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유산균을 약 드시고 한 시간 이후에 드셨을 때 가끔 호르몬 수치가 모자라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논란이 좀 있긴 하지만 어떤 논문들에서는 보통 유산균은 한 4시간 이상 간격 두고 드시는 걸 권합니다. 근데 그 저녁 식사 이후에 전혀 아무것도 안 드시는 분들은 주무시기 전에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공복 때 먹는 걸 까먹었다. 그러면 이게 시간을 맞춰 먹는 약이 아니기 때문에 아침 공복에 까먹었으면 점심 먹기 전에 공복이 충분히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점심 때 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다음날 2알 드셔도 됩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면 나타나는 증상은 무엇인가요? 호르몬이 하는 역할이 몸의 신진대사를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진대사가 떨어지는 대표적인 증상들이 늘 피로감이 심해지고요. 그리고 대사가 안 되면 몸에 물이 누적이 됩니다. 그래서 살이 찌는데 물론 이 호르몬 부족으로 살찌는 것은 약 3kg 내지 4kg 정도 한계가 있긴 합니다. 몸이 붓고 그런 변화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림프절 절제 꼭 해야 하나요?
갑상선암 특히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두암은 림프절로 전이합니다. 그래서 림프절을 검사를 해서 암이 전이가 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확인된 경우에는 림프절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림프절은 목에 약 200개 내지 300개 정도 목에 림프절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갑상선 바로 주변에 있는 림프절을 중심경부 림프절이라고 부르고 목의 측면에 있는 림프절을 측경부 림프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암에 진행되는 상태에 따라서 그 림프절 절제의 범위를 정하게 되는데요. 갑상선 바로 주변에만 있을 때는 갑상선을 떼는 수술과 동시에 그 같은 부위에서 보이기 때문에 중심경부 림프절을 떼내는 것은 이제 간단한 수술이고, 보통 갑상선 떼고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추가하면 할 수 있는 간단한 수술에 속하고요. 근데 측경부에 전이가 있으면 측경부는 이제 아래 위로 길게 되어 있고, 구역을 이제 목의 림프절 구역을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6구역, 7구역 이렇게 나누는데, 이 구역에 따라서 어떤 정도의 범위를 수술할지를 이제 정하게 됩니다. 3구역, 4구역에 전이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전이가 발견된 것에서 보통 한 구역 정도 더 떼거나 적어도 한 4cm 정도 더 제거를 하는 식으로 하고, 그 측경부 림프절 절제술은 피부 절개가 조금 아주 길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주름 따라서 두 군데 절개를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림프절 수술을 이제 한다고 하면 림프절이 중요한 구조물 아니냐, 제거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말씀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암이 거기 있으니까 안 뗄 수는 없는 거고요. 갑상선암은 림프절을 타고 계속 전이를 해서 그거 내버려 두면 그보다 더 멀리까지 가게 되고, 아래쪽으로 가면 폐로 들어가는 이제 경로가 되니까 수술을 잘 해야 되는데, 우리 몸의 림프절은 목에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겨드랑이에도 많고요, 사타구니에도 많고, 몸에 여기저기 많이 있기 때문에 목에 있는 림프절을 물론 전부 제거하는 건 일단 불가능하지만 전부 제거했다 하더라도 그 림프절의 기능인 면역 기능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봇 수술이 더 좋을까요? 로봇 수술은 흉터에 관심이 많은 우리나라에서 주로 하는 수술이고요. 미국 같은 데서는 FDA에서 승인을 하지 않은 수술이고, 그래서 로봇 수술의 가장 큰 장점은 흉터를 보이지 않는 부위로 옮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겨드랑이로 이제 흉터를 옮기면, 근데 갑상선은 여기 있으니까 이 속에 이만큼을 이제 들어 올려야죠. 그래서 장점은 흉터의 위치를 바꿔주는 것이 유일하고요. 그 외에는 열거하는 것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로봇 수술하는 기구의 끝은 우리 개방 수술, 보통 절개 수술 할 때 쓰는 기구에 비해서 굉장히 뭉툭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수술할 때 개방 수술, 절개 수술을 할 때 보통 눈썹 가위라고 하는 끝이 뾰족한 가위 있죠. 그런 가위를 가지고 수술하거든요. 근데 로봇 수술의 기구는 아무리 끝이 가늘어도 한 2mm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정교함의 차이, 수술 자체의 정교함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로봇 수술, 내시경 수술은 복강경, 전립선 수술 이런 것 때문에 개발이 처음 됐는데, 복부는 구멍 뚫어서 공기만 넣으면 이렇게 해서 기계 들어가서 이렇게 그냥 하면 되는, 위치만 이렇게 환자 위치만 바꿔서 하면 되는데, 이 목 부위는 붙어 있는 살을 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처가 속으로 엄청 크죠. 요즘은 이제 입술 속으로도 하는데, 그럼 여기서 이렇게 이만큼을 이렇게 떼서 수술하고 다시 붙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술 시간도 일단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갑상선 반절제 수술하면 보통 40분 정도 걸리거든요. 전절제도 1시간 정도 걸리는데, 로봇 수술은 보통 2~3시간은 기본으로 이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입원도 그냥 열거하면 다음날 다 퇴원할 수 있는데, 로봇 수술 같은 경우 상처가 크고 회복이 느리니까 또 며칠 더 입원하게 되죠. 우리나라하고 동양에서 주로 합니다. 흉터에 관심이 많아서. 백인들은 흉터에 일단 관심이 전혀 없고요. 백인들은 흉터 잘 안 생깁니다. 그리고 흉터 있어도 약간 영과의 상처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서, 나는 이것 때문에 살아났기 때문에 이거 내가 없앨 이유가 없다. 그래서 자랑스럽게 이렇게. 백인들의 사고가 좀 그런 분들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로봇을 하지 않죠. 흉터가 적게 남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흉터를 줄이기 위해서는 의사도 좀 노력해야 됩니다. 의사도 노력하고 환자도 조금 노력해야 되는데, 의사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피부 절개할 때부터 수직으로 절개를 칼을 잘 써서 해야지 되고, 비스듬하게 하면 흉터가 두꺼워지거든요. 그리고 수술하는 과정 중에 절개 부위가 공기 중에 노출이 되어 있는데,
그게 너무 오래되면 마르거든요. 그러면 흉터가 두꺼워지고요. 그리고 수술할 때 구멍을 일부러 이제 좀 작게 하기를 환자분들이 많이 원하시는데 너무 작게 하면 많이 당겨야 됩니다. 그러면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1인치 절개 수술을 한때 유럽에서 유행해서 따라서 한 적이 있었는데 다 이게 계급장처럼 아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적절한 길이가 조금 더 길어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주름에다가 맞춰서 하면 더 예쁘게 아뭅니다. 그래서 저는 수술 전에 병실에서 앉은 자세에서 주름에 표시를 합니다. 어떤 주름을 할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면서 표시를 하고 누우면 좀 위치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골라서 수술하기 좋고 주름에다가 하고 수술 관리하는 이제 의학적인 방법들이 이제 몇 가지가 이제 연구된 것들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이제 흉터 보톡스라는 겁니다. 여러 연구가 되어 있는데 그 수술 직후에 상처에다가 보톡스 살놓으면 더 예쁘게 아문다는 논문들이 많고요. 수술 직후와 수술하고 1, 2주 후에 맞은 그 시차를 뒀을 때 비교한 연구도 있는데 수술 직후가 좀 더 효과가 좋다고 그래서 저는 봉합할 때 주사해드리고 있고요. 그게 1단계고 2단계는 흉터에다가 실리콘 제품을 붙이거나 바르거나 이제 그런 조치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것은 수술하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저희는 이제 실밥을 쓰지 않고 테이프를 쓰는데 테이프를 뗀 다음에 혹은 실밥이 있는 경우에 실밥을 뺀 다음에 실리콘 제품을 붙이거나 바르는데 그것은 둘 중에 한 가지만 할 수 있습니다. 시트 타입, 테이프 타입이 좋다는 논문도 있고요. 어떤 논문은 젤 타입이 더 좋다는 게 있어서 저는 아래쪽에 이제 관리하기 편해서 시트 타입을 좀 더 권해드리고 있는데 두 개가 효과는 비슷합니다. 그리고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흉터 레이저인데요. 흉터 레이저는 수술하고 보통 한 달 내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주 후부터 하는 걸 권해드리는데 흉터가 충분히 이제 아무는 과정은 6개월 정도 걸린다고 이제 의학적으로 알려져 있어서 그 6개월 동안 흉터가 과도하게 성장하는 주로는 혈관이 자라 들어와서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혈관 레이저라고 부르는 레이저로 정기적으로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6번 정도 레이저 치료를 하면 흉터가 훨씬 예쁘게 아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걸 다 해도 예쁘지 않게 아무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노력하면 그만큼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갑상선암 수술 후 목소리가 변할까요? 갑상선 수술을 이제 앞두고 환자분들한테 뭐가 제일 걱정이라고 물어보면 목소리 제일 많이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흉터 두 번째인데 목소리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이유는 성대를 움직이는 신경이 갑상선 주변에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쪽에서 내려가는 상후두 신경이라는 게 높이 조절해주는 신경이 있고요. 아래쪽에서 올라가는 게 되돌이 후두 신경이라고 있는데 이 신경들이 갑상선을 당기거나 갑상선 주변의 혈관을 결찰하거나 할 때 손상이 될 위험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이제 그 신경 손상을 줄이기 위해서 그 갑상선암 수술을 할 때는 성대신경 감시 장비라는 장비를 사용을 보통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그 위험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성대신경에 마비가 생긴 경우에 그 목소리 변화가 생길 수 있는데 그 아래쪽에서 내려오는 이제 큰 움직임을 담당하는 되도르 후두 신경에 손상이 생기면 성대 자체가 열리고 닫히고가 안 돼서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빠집니다. 성대신경이 벌어진 채로 마비가 되어 있으면 살에 들려서 잘 먹지도 못하게 되고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고요. 이렇게 이제 성대신경이 손상이 되어서 목소리가 나빠지는 분들이 좀 더 그 표가 많이 나고 좀 더 뚜렷한 변화를 갖고 오게 되는데 성대신경 마비가 없어도 목소리 변화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그 경우는 이제 이 후두로 움직이는 근육들을 벌리고 들어가고 당기고 이런 수술을 하기 때문에 그 근육에 이제 미세한 손상이 생길 수도 있고 아물면서 유착도 생길 수 있어서 그렇지 않은가 이제 그런 의심을 하는데 마비가 없어도 목소리가 좀 불편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암 수술할 때는 이제 목소리에 대해서 수술 전이랑 수술 후에 평가를 하고 음성 치료를 하는 것을 여러 가이드라인에서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이제 후두경을 보고 마비가 있는지도 보고 목소리 내면서 이제 목소리 상태도 평가하고 기록해 놓게 됩니다. 그래서 목소리에 그 변화가 만약에 생긴 분들은
미국 이비인후 과학회에서 만든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빨리 검사하고 치료할수록 결과가 좋기 때문에 늦어도 2주에서 2개월 내에는 치료를 시작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목소리 변화가 뚜렷하지 않을 때도 목소리 관리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유착이 좀 덜 생기게끔 스트레칭, 마사지 방법들을 가르쳐주는 치료를 하고 있고요. 제가 학회에서 발표했었는데 최소 3회 정도 그런 음성 치료를 한 경우에는 수술 전후 음성을 비교했을 때 주관적인 설문지 조사도 그렇고 객관적으로 음성 분석 자료도 그렇고 약 60% 환자가 오히려 목소리가 더 좋아졌다라고 느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는 수술 직후부터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성대신경마비 감시장치란 무엇인가요? 저건데요. 저건데. 네. 네, 이제 수술할 때 수술은 모든 수술이 다 그런데 신경을 잘 피하고 살리고 혈관을 잘 찾아서 묶고 그게 수술의 전부입니다. 네, 갑상선암 수술은 성대신경이 이제 두 쌍이 있거든요. 하나는 이제 밑에서 올라오는 신경이고 성대의 큰 움직임을 담당하고 하나는 위에서 내려가는데 높이를 조절하는데 그 주로 기능을 하는 신경이 있습니다. 신경들이 신호를 주면 근육이 움직이게 되겠죠. 그 근육이 움직이는 것을 기계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암 수술 같은 경우에는 그 성대 근육이 움직이는 것을 검출해내야 되기 때문에 전신 마취에 사용하는 삽관, 기관 삽관 튜브에 전극을 달아가지고 움직임을 감지하는 거고요. 갑상선 수술할 때는 갑상선 안쪽에 성대신경이 거의 붙어 있습니다. 딱 붙어 있을 수도 있고 약간 거리가 있을 수도 있는데 거의 붙어 있는데 성대신경을 찾고 다치지 않고 갑상선을 떼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대신경이 어디 있는지를 빨리 알면 수술이 일단 빨리 끝나니까 성대신경을 찾기 시작할 때 전극을 이렇게 갖다 대서 성대신경의 위치를 찾고요. 그 다음에 성대신경을 찾으면 성대신경 주변에 있는 혈관을 결찰하면서 갑상선을 분리해냅니다. 분리해내서 완전히 분리한 다음에는 성대신경이 괜찮은지를 다시 전극으로 확인해 보면 성대신경이 손상이 없이 괜찮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하는 과정 중에 갑상선을 당기면 그 주변에 혈관들이 이제 엮여 있으니까 성대신경이 이제 같이 좀 당겨지면서 마비가 생기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감시 장비를 쓴다고 해서 성대신경 마비가 100% 예방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 시간도 줄일 수 있고 성대신경 손상의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방사성 요오드 치료란 무엇인가요? 방사성 요오드 치료는 요오드에서 방사선이 나오게끔 가속기를 돌려서 조작을 한 그 요오드를 먹는 겁니다. 우리가 그 미역 같은 걸 먹으면 요오드를 많이 섭취한다는 것을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계신데 요오드를 먹게 되면 우리 몸의 혈액 속에서 있다가 갑상선 세포가 요오드를 섭취해서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합니다. 근데 갑상선암도 분화 갑상선암, 갑상선 정상세포랑 비슷한 그 암들은 암세포가 요오드를 섭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능력이 점점 없어지는 세포들도 있겠지만 그 능력이 있는 세포들의 그 성질을 이용하는 치료이고요. 그래서 요오드에서 방사선이 나오게끔 조작한 것을 캡슐의 형태로 먹게 됩니다. 먹게 되면 몸에서 이제 방사선이 나오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방사선의 피폭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어느 정도 이상의 요오드 치료 용량을 사용하게 되면 입원해서 격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격리실은 일반 병실인데 벽에 납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속에 들어 있어서 그 방사선이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해주는 그런 시설에 보통 한 2박 3일 정도 입원을 하시게 됩니다. 방사성 요오드 치료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네, 그 방사성 요오드 치료는 암세포가 요오드를 섭취를 잘 해야지 효과가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요오드를 섭취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갑상선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전절제를 해야 되고, 전절제를 할 때도 갑상선이 좀 남을 수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깨끗하게 제거할수록 효과가 좋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요오드 치료는 보통 상처가 충분히 아문 다음에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술하고 나서 2~3개월 후에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에 또 그 갑상선 암세포가 요오드를 좀 더 잘 섭취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가 2가지 있는데, 하나는 갑상선 암세포에 요오드를 굶겨 놓는 겁니다. 우리가 굶은 상태에서는 더 많이 먹게 되니까 요오드를 굶기는 방법이 우리가 음식에서 요오드를 먹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오드가 든 음식을 안 먹는 기간이 보통 한 1주 내지 2주 정도 그렇게 준비를 하면 몸에 있는 남아있는 갑상선 정상세포도 좀 남아있을 수 있는데, 그거랑 암세포가 요오드가 굶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방사성 요오드가 들어왔을 때 더 잘 섭취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암세포든 정상세포든 몸에 있는 것들이 세포 활성이 몸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뇌하 수치에서 나오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 호르몬 수치가 올라가면 갑상선 암세포의 활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요오드를 더 잘 섭취하게 되는데, 그 갑상선 자극 호르몬 수치를 높이기 위한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고요. 기존 옛날부터 써오던 방법은 갑상선 호르몬을 먹지 않는 겁니다. 호르몬을 먹지 않게 되면 몸속에 있는 갑상선 정상세포나 암세포가 좀 더 활성이 높아지고, 근데 그 호르몬제를 먹지 않으면 호르몬의 기능인 신진대사가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개발된 방법이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합성을 해서 주사로 맞게 됩니다. 주사로 맞으면 호르몬 수치가 갑자기 확 올라가면 암세포의 활성이 확 올라가죠. 그러면 요오드 섭취를 좀 더 잘하게 되는 그런 원리로 2가지 준비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음식에는 요오드가 안 들어있는 음식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천일염 우리 음식에 그 김치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김치에 소금, 천일염을 넣기 때문에 김치에도 요오드가 들어있고요. 해산물 많이 드시죠? 해산물에 다 들어있고, 김밥, 미역국에는 엄청 많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오드가 든 음식을 피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서 최근에는 그 도시락 업체, 이런 업체들에서 그런 요오드가 들지 않은 김치, 반찬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판매를 합니다. 2주 동안 배달하는데 그렇게 가격도 비싸지 않고, 그래서 예전보다는 엄청 편해졌습니다. 몸에서 이제 방사선이 막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제 격리된 공간에 이제 격리되어 있을 필요가 있는데요. 보통 2박 3일 정도 지나면 법적으로 이제 격리가 필요 없는 수치까지 방사선 수치가 낮아집니다. 그렇지만 갑자기 방사선이 전혀 없어지는 거 아니어서 이제 아주 미약하지만 남아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제 집에 가셔가지고 가족들이랑 뭐 가끔 만나고 식사하고 이런 정도는 괜찮은데, 누가 옆에 딱 붙어 있거나 특히 애들 안고 있거나 이런 것은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얼마나 좀 가족들하고 또 집에서 격리를 해야 되는지는 용량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어서 전문적으로 이제 치료하는 해외학과 선생님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얘기를 하고 퇴원 후에 약간의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질문하면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 이제 요양병원이 많이 이제 발달해가지고 수술하고 나서도 요양병원 가시는데, 제 입장에서는 수술이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사실 갑상선암 수술하고 요양병원 가시는 건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요오드 치료하고 나서도 요양병원을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요오드 치료 시설은 환자의 그 뭐 옷이라든가 분비물, 뭐 소변, 대변 이런 걸 다 모아서 방사선 수치가 낮을 때까지 모아놓고, 그게 어느 정도 이상 낮아지면 방출하는 그런 시설들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요양병원은 그런 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한두 분 가는 건 별로 영향이 없겠지만, 많은 요오드 치료 하신 분들이 거기 모여 있게 되면 그 병원 공간이라든가 그 병원 주변은 방사선에 피폭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잘 모르는 직원들이랑 주변 마을 분들은 또 피폭이 되기 때문에, 뭐 물론 양이 많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이제 모여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자 집으로 흩어지는 것이 훨씬 그런 면에서 좋다고 생각합니다.